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2025년 8월 뉴욕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한국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아시아의 한 도시를 벤치마킹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CNN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기자 소피아 앤더슨이 제작한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도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 1위,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돌파. 유럽과 일본에서도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베이징의 도시계획자문위원마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썼죠.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미국 기자가 서울에서 겪은 며칠간의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패러다임을 바꿨을까요? 상하이에서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간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서울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앤더슨입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다큐멘터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백 미터가 넘는 유리 천장이 밤하늘까지 뻗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크리스털 성당 같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초당 수십 명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히드로나 샤를드 골보다 현대적이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3년 전 상하이가 떠올랐어요. 와이탄 비축제 취재 중 목격했던 아수라장. 인파에 떠밀려 넘어진 관광객들,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매치기, 그리고 며칠 뒤 야간 조깅하다 만났던 강도. 중국 공안은 신고를 받고도 1시간 뒤에야 왔어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의 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요. 소피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카메라맨 에단 로버츠였습니다. 공항부터 압도적이네. 이미 글로벌 허브의 품격이 느껴져. 에단이 카메라를 돌리며 감탄했어요. 에단,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모습은 밤에 드러나거든.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소피아, 너 지금 눈으로 보고도 부정하려는 거야? 그건 기자가 아니라 편견쟁이지. 에단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경험상 그래. 화려한 공항이 안전한 도시를 보장하지는 않아. 그때 40대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천루이입니다. 베이징 도시계획 자문위원이에요. 영어가 유창했지만 표정에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푸둥 공항이 진짜 세계적이죠. 서울은 아직 이류 수준이에요. 한국은 중국 것 베끼기만 잘하거든요. 천루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CNN의 소피아 앤더슨입니다. 아, 그 유명한 다큐 기자시군요. 이번엔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서울시 스마트도시안전기술본부 박지훈입니다. 오늘부터 안내를 맡게 됐어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서울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또 뻔한 홍보 멘트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길, 인천대교가 보였습니다. 바다 위로 뻗은 다리에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용이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이 카메라를 들어 야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정말 장관이야. 소피아, 이것도 가짜라고 할 거야? 천루이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항저우만 대교가 36km예요. 이건 겨우 21km죠. 중국이 훨씬 웅장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박지훈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인천대교는 길이보다 안전성으로 유명해요. 규모 8.0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로는 질서정연했어요. 상하이에서는 밤이면 무법천지였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단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소피아, 공항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시스템이 다르잖아. 왜 계속 부정적으로만 봐? 상하이에서도 처음에는 이랬어. 하지만 진짜 얼굴은 밤에 나와.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상하이에서 당한 일 때문에 모든 아시아 도시를 같은 눈으로 보는 거야? 에단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합리적 추론이야. 감정이 아니라.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보실 건 추론이 아니에요. 서울의 진짜 밤을 경험하실 거예요. 천루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진짜 밤이라. 베이징의 야경을 보면 서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 텐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상하이에서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어요. 강도의 차가운 칼날,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하는 사람들, 1시간 뒤에야 온 경찰. 서울도 결국 똑같을 거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에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상하이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하는 거 아니야?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호텔 창문 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깊은 밤인데도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창밖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태연하게 강변을 걷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박지훈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창경궁이었습니다. 야간 개장하는 궁궐이에요.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궁궐을 밤에 개방한다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입구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말순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밤에 궁궐을 걸으면 천년의 숨결이 들려와요. 할머니가 저에게 입장권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감성파리 멘트네. 속으로 생각하며 받았습니다. 천루이가 즉시 비웃었어요. 자금성은 24시간 경비가 삼엄해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보안이 허술하다는 증거죠. 궁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붉은 담장과 기와 지붕에 은은한 조명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전각의 처마 끝을 따라 흘러내리고 돌계단 사이로 황금빛이 새어나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단이 카메라를 들며 숨을 삼켰어요. 이건 스케일이 아니라 영혼이야. 살아있는 역사를 걷고 있는 거야. 에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객관적으로 봐야 해. 제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어떤 야경보다도 아름다웠거든요. 천루이가 더 큰 소리로 깎아내렸어요. 자금성이 훨씬 크고 화려하죠. 이건 시골 영주집 수준이에요. 중국 명나라 황제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박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궁궐은 크기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살아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궁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아이에게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서양인 부부가 전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탄사가 들렸어요. 에단이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어요. 소피아, 이걸 보고도 쇼케이스라고 할 거야? 시민들이 천년된 궁궐을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어. 역사적 가치는 인정해. 하지만 야간 개방이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아. 제가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월교를 건널 때 연못에 달빛이 비쳐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위로 궁궐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천년의 숨결이에요. 왕조는 바뀌어도 달빛은 같거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상하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혼자 걷다가 당한 그 공포. 아니야. 이것도 결국 착각일 뿐이야. 속으로 부정했어요. 그때 궁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2분도 안 되어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경비원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궁궐 앱으로 현재 위치와 추천 경로까지 알려줬어요. 시스템이 완벽하네. 속으로 인정했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어요. 천루이가 여전히 고집했어요. 하지만 자금성의 규모와 위험은 비교 불가죠. 이건 그냥 작은 공원 수준이에요. 에단이 폭발했어요. 규모가 전부냐? 살아있는 역사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에단, 너무 감정적이야. 제가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에단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야간 문화 공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혼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유리온실 안에 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마치 비밀의 정원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에단이 감탄했어요. 궁궐을 나올 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궁궐은 이제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왕만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에단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소피아, 내 상하이 트라우마가 모든 판단을 흐리고 있어. 이건 객관적 취재가 아니야. 트라우마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신중함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천루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테스트는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해봐야죠. 박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한강에서 그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상하이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칼을 든 강도, 무관심한 사람들, 늦은 경찰. 하지만 오늘 본 창경궁의 평화로운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상하이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칼을 든 강도, 무관심한 사람들, 늦은 경찰. 하지만 오늘 본 창경궁의 평화로운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냥 다른 투숙객이 늦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상하이 이후로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밤만 되면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경궁에서 본 평화로운 사람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상하이에서 경험한 게 아시아 도시의 진짜 모습일까요? 과연 서울은 정말 다를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한강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장 무지개 분수를 보여드릴게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발걸음 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불안감,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 이곳도 결국 밤이 되면 다를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천루이가 미리 냉소했어요. 광저우 주강 레이저쇼에 비하면 초라할 텐데요.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분수쇼는 어디든 있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제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하이에서도 처음에는 화려한 야경에 감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어둠을 발견했죠. 오후 8시, 갑자기 다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1,000개가 넘는 분수 노즐에서 동시에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 색깔의 조명이 물줄기를 따라 춤추듯 움직였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자 분수가 음악에 맞춰 높낮이를 달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물로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분수 물줄기가 최고 43m까지 솟아올랐어요. 한강 위로 거대한 무지개 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 분수예요.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단이 카메라를 들며 흥분했어요. 이건 단순한 분수가 아니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거야. 그냥 물쇼잖아. CNN 기자가 이런 싸구려 관광 상품을 취재할 수는 없어. 제가 폭발했어요. 에단이 카메라를 제 얼굴 앞에 들이대며 화를 냈어요. 내 체면이 아니라 진실을 찍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가짜라는 거야. 천루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광저우보다 확실히 규모가 컸거든요. 키리는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중국의 화려함에는 못 미치죠. 목소리에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강가 벤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분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요. 그때 옆 벤치에서 할머니 한 분이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라면 하나씩 드세요. 강바람에 먹는 라면은 함께해야 맛있어요. 컵라면을 건네주셨어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먹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무지개 분수가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거든요. 에단이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어요. 세계 어디서 이런 장면을 찍겠어?
첨단 기술과 시민의 소박한 행복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야. 상하이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는데 박지훈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분수 시스템을 시민들이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앱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음악에 맞춰 분수를 틀어줍니다. 화면에는 분수 제어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물의 높이, 조명 색깔, 음악 선택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 시설이죠. 천루이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분수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울려 퍼지자 모든 분수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무지개 빛깔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우아하고 감탄하고 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감동해했습니다. 순간 상하이 와이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없었어요. 늘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고 사람들을 경계해야 했어요. 정말 다르네.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수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정리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도 완벽하게 분리수거했어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승리한 듯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인정해. 이게 바로 도시의 진짜 얼굴이야. 기술적으로는 우수해.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떨지 몰라. 제가 여전히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청계천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에단이 계속 추궁했어요. 소피야, 내가 상하이에서 당한 건 정말 안 됐어. 하지만 그 트라우마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잖아. 트라우마가 아니야. 합리적 의심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날 밤 상하이에서의 그 끔찍한 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 평화로운 한강의 모습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라면을 함께 나눠 먹었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분수를 보며 감탄하던 사람들의 순수한 표정. 혹시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금세 멀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순찰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저녁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천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곳곳에 작은 폭포와 분수가 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개천이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원래 있던 개천을 복원한 거예요.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천루이가 비웃었어요. 베이징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수십 개예요. 이건 소규모죠. 실제로 걸어보니 평화로웠어요. 가족들이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위험해졌거든요. 아직 이르네. 진짜 테스트는 더 늦은 시간에 나타날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20대 외국인 학생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물로 떨어질 뻔한 거였어요. 위험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사고가 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현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군. 제가 긴장하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즉시 반응했어요.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CCTV가 자동으로 해당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2분도 안 되어 구조요원들이 나타났어요. 학생 근처에 구명 튜브를 던지고 동시에 안전 로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연출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에단이 카메라를 흔들며 화를 냈어요. 소피야, 지금 내가 찍은 게 연출이라고? 실제 위험 상황이었잖아. 천루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중국도 이런 시스템은 다 있는데. 그냥 우연이겠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구조요원이 학생을 안전하게 구조한 후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조요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이 감사해했습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서울은 매일 밤 시민을 위해 준비돼 있습니다. AI 센서와 전문 구조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쟤는 혼란스러웠어요. 상하이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이번에도 즉시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근처 CCTV가 상황을 포착하고 의료진에게 신호가 갔어요. 3분 내에 응급 의료진이 도착해서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이런 빠른 대응은 처음 봐.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단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피야, 이게 진짜 안전한 도시야. 박지훈이 말했어요. 도시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한강 불꽃축제에서 진짜 대규모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몰리거든요. 수십만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순간 상하이 와이탄비 축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수라장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창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죽 소리는 근처에서 하는 작은 행사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해져 있었어요. 불꽃축제 당일 한강에는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축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상하이 와이탄비 축제가 떠올랐어요. 그때의 아수라장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 폭동이 터질 거야. 제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어요. 상하이에서 봤던 혼란이 생생했습니다. 밀치고 다투고 소매치기가 판치던 그 아비규환 말이에요. 천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라면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했을 거예요. 이 정도 인파는 위험해요. 분명 대형 사고가 날 겁니다. 에단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질서정연한데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린 가족들을 먼저 보내주고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축제가 시작되면 달라질 거야. 상하이에서도 처음에는 괜찮았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가 잡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가족끼리 앉아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치맥문화네. 에단이 감탄했어요. 어디서 시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강까지 배달해줘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정말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한강까지 치킨을 배달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상하이의 혼란만 떠올랐어요. 오후 8시, 드디어 불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폭죽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상하이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폭죽 소리와 함께 시작된 혼란.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안 돼! 제가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에단이 놀라며 저를 봤어요. 소피야, 괜찮아?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우아하고 조용히 감탄했어요. 그 소리가 한강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합창 같았어요. 아무도 앞으로 밀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감탄하고 있었어요. 제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천루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 박수를 쳤어요. 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불꽃을 감상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상하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수십만이 동시에 침묵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도시.
전 세계가 봐야 해. 에단이 카메라를 돌리며 감탄했어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카메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불꽃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베토벤의 환희가 울려 퍼지며 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수십만 명이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한강을 진동시켰어요.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상하이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불꽃쇼가 끝나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례대로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혼란이 시작될 거야. 제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사람이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고 돗자리를 접었어요.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하면서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데도 밀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줄 서세요. 아이들 먼저 보내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천루이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에단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어요. 소피아, 이걸 보고도 부정할 거야? 이 평화로운 침묵이 바로 답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만 명이 몰렸는데도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에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밤에 진짜 개인적인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 에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다음 날 밤에 알게 됐어요. 저희 CNN 촬영팀의 동료기자 마크가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야간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10시경 마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 이상한 일이 있어.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깅하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어. 그림자만 봤는데 뭔가 수상해.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그 끔찍한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도, 차가운 칼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박지훈에게 소리쳤어요. 서울도 결국 위험하잖아. 천루이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크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안전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상하이에서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강 순찰팀이 나타났어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야간 순찰팀이에요.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CCTV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나 봅니다. 천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일 거예요. 순찰팀까지 나올 정도면 심각한 범죄자가 있다는 증거죠. 순찰팀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더니 200m 떨어진 벤치 근처에서 멈췄어요. 저기 범인이 있나 봐요. 천루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박지훈이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중인 남성 한 분이 벤치에 쓰러져 계시네요. 뭐라고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2분 후 순찰팀이 확인해보니 정말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회식 후 집에 가다가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잠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취객분이시네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순찰 요원이 친절하게 남성을 깨웠습니다. 마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본 그림자는 저분이었나 보군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천루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단이 카메라를 내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소피아, 너의 상하이 트라우마가 모든 걸 위험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박지훈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강 전체에 CCTV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감지하면 순찰팀이 확인하죠. 상하이에서 제가 당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도 신고를 받고 1시간 뒤에야 왔죠. 하지만 여기서는 2분 만에 상황이 파악되고 해결됐어요. 마크가 다시 조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안심하고 뛸 수 있었거든요. 에단이 말했어요. 이게 진짜 치안이지. 상하이와는 완전히 달라. 제 취재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한강 CCTV 안전망. 순찰팀 2분 내 정확한 상황 파악.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내 트라우마가 판단을 흐렸다. 박지훈이 말했어요. 서울은 위험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아요.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상하이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와 지금이 정말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마지막 테스트가 정말로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정말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단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 취재용 영상을 찍으려고요. 조심해서 타세요. 제가 말했지만 에단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뉴욕에서 매일 자전거 타는데 뭘요? 그런데 커브를 돌다가 앞에서 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에단! 달려갔습니다. 에단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힌 상태였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상하이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현실.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던 경찰. 이제 끝났어. 제가 절망하며 소리쳤어요. 구급차가 와도 저 교통체증 때문에 못 올 거야. 상하이에서도 그랬어. 마침 오후 6시 러시아워 시간이었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천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늦을 거예요. 저 정체 보세요. 구급차가 어떻게 와요? 중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1시간은 걸려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에단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박지훈이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CCTV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구급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구급팀이 출동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동시에 한강관제센터에서 구급차와 의료진에게 신호가 갔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지훈이 말했어요. 5분이요? 저 정체에서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1시간도 걸렸는데요. 천루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저 차들이 어떻게 비켜줘요? 봐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번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3분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요? 천루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한 거예요. SUV, 택시, 승용차, 버스, 심지어 오토바이까지요. 마치 하늘에서 지시라도 내린 듯이 모든 차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구급차가 지나갈 길이 바다가 갈라지듯 쫙 열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모세의 기적이에요. 박지훈이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면 무조건 길을 비켜줘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약속이죠. 구급차가 마치 바다를 가르듯 차들 사이를 달려왔어요. 4분도 안 걸렸습니다. 천루이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건 통제된 것도 아닌데 전부가 이렇게 움직이다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내려서 에단을 즉시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에단이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차량이 다시 길을 터주었습니다. 마치 지휘자의 지시를 받는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도움을 청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구급차도 교통체증에 막혀 1시간 뒤에야 도착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나는 도시를 취재하러 왔지만 지금은 사람을 보고 있다. 제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단이 구급차에 실리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야, 이건 CNN 다큐가 아니라 기적이야. 진짜 기적을 본 거야. 박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은 가벼운 뇌진탕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천루이가 조용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이징에서도 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이건 배워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서울의 교통기적.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생명의 길. 그리고 그 아래 크게 썼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서울은 기적의 도시다. 해가 질 무렵 한강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가 드디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기적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 편집실에서 저는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도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소피야, 이건 걸작이야.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구급차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요.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편집 과정에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상하이에서의 편견과 트라우마로 시작했던 취재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끝났거든요. 방영 당일 긴장과 기대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밤이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편견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기자였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 아시아의 밤을 불신했죠. 화면에 창경궁의 은은한 야경이 나타났어요. 달빛 아래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한강 무지개 분수의 장관이 이어졌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와 그것을 평화롭게 감상하는 시민들의 모습. 세계 최장 무지개 분수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것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의 즉각적인 구조작업 장면이 나왔어요. AI 센서가 위험을 감지하고 2분 만에 드론이 출동하는 모습. 기술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기술의 온기를 불어넣는 도시였습니다. 불꽃축제의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십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 수십만 명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순간 저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비켜서는 그 장관.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이 장면에서 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에단이 병상에서 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승리예요. 서울은 미래 도시의 교과서입니다. 박지훈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보여주기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도시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가 혼자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진 기자로 서울에 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로 모든 것을 의심했죠. 하지만 서울은 저를 치유해 주었고 한강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1세기 도시의 미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울을 답할 것입니다. 방영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에 올린 다시 보기는 6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구급차 장면에서 완전히 울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미국도 배워야 해요. 서울에 당장 가고 싶어요. 소피아 기자의 변화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3일 후에는 500만 뷰, 일주일 후에는 1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반응이었어요. 천루이가 중국에서 긴급 칼럼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목이 베이징은 서울에서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그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중국의 우월성을 맹신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본 시민의식과 도시 철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미래다. 베이징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일본 도쿄시장이 직접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강의 안전 시스템과 시민 문화를 도쿄에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도 줄줄이 문의가 왔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서울을 모델로 한 휴머니티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센트럴파크에 AI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한강의 무지개 분수를 모델로 한 분수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생명의 길 문화를 뉴욕에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CNN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소피아, 내가 만든 이 다큐는 CNN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었어.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BBC에서 공동 제작 제안이 왔어. 서울을 모델로 한 글로벌 도시 시리즈를 만들자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에단과 함께 한강에서 찍은 셀카, 박지훈과 청계천을 걷던 모습, 할머니와 함께 라면을 먹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던 그 감동적인 장면. 핸드폰으로 서울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쯤 한강에는 사람들이 치맥을 즐기며 무지개 분수를 감상하고 있을 거예요. 에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소피아, 우리가 만든 다큐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 상하이에서의 트라우마가 결국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편견과 트라우마로 시작한 취재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됐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서 박지훈과 한강을 걸으며 그 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의 그 어두운 기억을 완전히 지워준 서울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시였습니다. CNN 소피아 앤더슨의 서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도시들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